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는데 그러나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먹먹하고 무거운 기분이 들어서 도무지 다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새벽 햇살이 커튼 사이로 가늘게 들어오면서 침실 전체를 은은한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그 빛을 바라보며 결국 오늘이 아들 준호의 상견례 날이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옆에서 잠든 아내 소영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는데 그녀의 잔잔한 코골이 소리와 함께 느껴지는 따뜻한 체온이 평소 같았으면 저에게 안정감을 주었겠지만 그날따라는 왜인지 모를 불안감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안함의 정체를 알 수 없어서 더욱 답답했고 그래서 결국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가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내다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의 가로등들이 아직 꺼지지 않은 채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불빛 사이로 이른 아침 조깅을 나온 사람들의 실루엣이 여기저기 보였는데 그들의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들려오자 저는 문득 32년 전 준호를 처음 안았던 그날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이른 새벽이었고 그러나 그때는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지금은 왜 이렇게 무겁고 어둡게 느껴지는지 저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면서 저는 오늘 처음 만날 예비 며느리 지은이의 가족들을 생각해 봤는데 그 아이는 정말 밝고 예의 바른 성격에다가 우리 준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눈빛에서부터 느껴져서 저도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했었습니다. 커피 머신에서 나오는 원두향이 주방 전체에 진하게 퍼지면서 코끝을 자극했고 그 향긋한 냄새를 맡으며 저는 결국 오늘 상견례가 잘 되기만 하면 우리 가족에게도 새로운 행복이 찾아올 거라는 기대감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아내 소영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어딘지 모르게 떨리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났네요. 잠이 안 왔어요? 저는 돌아보며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는데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의 표정에서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긴장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서 순간 의아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차분하고 온화한 성격이어서 이런 중요한 날에도 덤덤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그녀가 손끝을 살짝 떨며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보니 결국 아내도 오늘 일 때문에 긴장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오늘 상견례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서 그래요. 우리 준호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소영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 스쳐 지나간 어떤 감정이 저에게는 단순한 긴장감 이상의 것으로 느껴졌고 그래서 저는 무의식 중에 그녀를 더 자세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재혼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 없는 훌륭한 아내였지만 그날 아침만큼은 왜인지 모르게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묘한 기분이 들어서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오후 6시 저희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고급 한정식 집에 도착했는데 그 식당은 최 부장이 추천해준 곳으로 조용하고 품격 있는 분위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식당 입구에 들어서자 은은한 한방차 향과 함께 전통 음악이 고요하게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 소리가 저의 긴장된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주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불안감까지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평소보다 한참 이른 시간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정장을 갈아입고 또 갈아입으며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풀기를 반복했는데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득 젊은 시절 처음 장인어른을 뵐 때에 저 역시 이렇게 떨렸던 기억이 떠올라서 마음 한편으로는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옆에 앉은 아내 소영은 차창 밖을 내다보며 말없이 손가락으로 핸드백 손잡이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그 작은 손가락들의 떨림이 저에게는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으로 느껴져서 결국 저도 모르게 그녀의 옆모습을 유심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지은이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요? 제가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물어봤을 때 소영은 잠깐 멈칫하더니 그제야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좋은 분들이실 거예요. 지은이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말을 할 때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따뜻함보다는 어딘지 모르게 경직된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혹시 아내가 첫 만남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며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의 손에서 느껴진 차가운 온도와 미세한 떨림이 단순한 긴장감 이상의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 같아서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담당 직원이 저희를 미리 예약해둔 룸으로 안내했는데 그 방은 한국 전통 장식으로 꾸며진 아늑한 공간이었고 낮은 테이블과 방석이 정갈하게 놓여 있어서 격식을 갖춘 만남에 적합한 분위기였습니다. 저희가 먼저 도착해서 자리에 앉아 준호는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하며 안절부절 못했고 그런 아들의 모습이 저에게는 사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는데 그러나 곧 상대방 가족이 도착할 것이라는 생각에 저 역시 마음을 가다듬고 단정하게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6시 30분 정각 룸 문이 열리면서 지은이가 먼저 들어왔는데 그 아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그 뒤를 이어 키가 크고 듬직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 들어와서 자신을 지은이의 아버지 이정우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분은 첫인상부터 신뢰감을 주는 분위기였고 악수를 나누며 나눈 짧은 대화에서도 인품이 느껴져서 저는 마음속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룸 문이 다시 열리면서 한 여성이 들어왔는데 그 여성은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이 어머니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고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긴장감 때문인 줄 알고 고개를 들어 그 여성을 바라보았는데 그 순간 제가 본 것은 지난 10년간 매일 아침마다 함께 커피를 마시고 매일 밤마다 함께 잠자리에 들었던 바로 그 여인 제 아내 김소영이었습니다. 룸 안의 모든 소리가 순간 멈춘 것처럼 느껴졌고 그 정적 속에서 오직 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만이 귓가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마치 하얀 종이 위에 먹물을 쏟아부은 것처럼 모든 생각이 검게 번져나가면서 아무것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러나 동시에 지난 10년간의 모든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가면서 도대체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소영은 제 눈을 마주치는 순간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그러나 곧바로 평정심을 되찾은 듯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다른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 모습이 저에게는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쪽이 준호 아버님이시고 어머님이세요. 지은이가 밝은 목소리로 소개를 해주자 소영은 저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는데 그 순간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세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지은이가 항상 준호 씨 이야기를 해서 궁금했는데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그 말이 제 귓가에서 메아리처럼 계속 울려 퍼졌고 그 말의 의미를 받아들이기 위해 애쓰는 동안 저는 입을 벌렸다가 닫았다가를 반복하면서도 도무지 한마디 말도 제대로 내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룸 안의 다른 사람들은 저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지 못한 채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그 모든 소리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멀고 흐릿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결국 저는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고 그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혹시 제가 잘못 본 것은 아닌지 아니면 단순히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인 것은 아닌지 애써 스스로를 설득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몸짓, 심지어 그녀가 긴장할 때마다 무의식 중에 하는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만지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지난 10년간 제가 지켜본 아내 소영 그 자체였고 그래서 저는 결국 이것이 현실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저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썼는데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 아들 준호와 제 아내의 딸 지은이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상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끔찍한 것은 아직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 비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함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룸으로 돌아가자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해져 있었는데 양가 부모들이 서로의 자녀들을 칭찬하며 결혼 이야기까지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광경을 보며 저는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 같은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소영은 여전히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녀의 표정에서 미묘한 경계감 같은 것이 느껴졌고 그것이 저에게는 더욱 확신을 주었습니다. 준호 아버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이정호 씨가 저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을 했지만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떨리고 있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소영을 관찰했는데 그녀는 마치 연기를 하는 사람처럼 완벽하게 지은이의 어머니 역할을 해내고 있었고 그 모습이 저에게는 더욱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가장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두 아이들의 결혼식 날짜를 정해볼까요? 이정호 씨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꺼낸 그 말이 제 귓가에 꽂히는 순간 저는 마치 가슴에 비수를 맞은 것 같은 아픔을 느꼈고 그와 동시에 옆에 앉은 소영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핏기가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재빠르게 찻잔을 들어 입에 댔지만 그러나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고 그 떨림이 저에게는 이 모든 상황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신호였습니다. 지은이와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수줍게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꼈는데 그러나 동시에 이 두 아이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룸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축제 같은 분위기로 변해가고 있었지만 저와 소영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고 그 긴장감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아서 저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년 봄쯤이 어떨까요? 벚꽃이 필 무렵이면 정말 아름다울 것 같은데요. 소영이 평온한 목소리로 제안했을 때 저는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녀를 바라보는 제 시선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소영이 저를 바라봤고 그녀의 눈빛에서 저는 단순한 당황이나 죄책감이 아닌 다른 무언가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듯한 절망적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오면서 양 가족은 다음 만남을 약속했고 특히 이정호 씨는 제 손을 꽉 잡으며 앞으로 자주 만나자는 인사를 건넸는데 그 따뜻한 악수를 받으면서 저는 마음 한편으로 이 선량한 분께 미안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지은이는 준호의 손을 살짝 잡으며 다음 주말에 다시 만나자고 속삭였고 그 달콤한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 모든 행복이 곧 산산조각이 날 것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준호는 내내 들뜬 목소리로 오늘 만남이 얼마나 좋았는지 지은이의 부모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지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소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침묵이 저에게는 폭풍전의 고요처럼 느껴져서 더욱 불안했고 그래서 결국 저는 오늘 일에 대해 그녀와 단둘이 이야기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서 준호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후 저는 소영에게 거실에서 잠깐 이야기하자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녀의 얼굴에 스친 표정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심판의 시간이 드디어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었고 그 표정을 보면서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 한동안 서로 말없이 바라보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 침묵 속에서 거실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유독 크게 들렸고 그 소리가 마치 카운트다운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저는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소영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있었는데 그 모습이 저에게는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자세처럼 보였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입을 열었습니다. 소영아, 오늘 무슨 일이었는지 설명해 줄 수 있겠어?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는데 그 말을 들은 소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고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저는 깊은 슬픔과 함께 오랫동안 짊어져온 무거운 짐의 무게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입술을 떨었지만 곧 마음을 굳힌 듯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고 그 첫 마디는 저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대로예요. 지은이는 제 딸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저는 마치 머리를 강한 충격으로 얻어맞은 것 같은 어지러움을 느꼈고 그러나 동시에 지난 몇 시간 동안 제 마음속에서 꿈틀거렸던 불안감의 정체가 드디어 명확해졌다는 안도감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거실의 조명이 갑자기 너무 밝게 느껴져서 눈이 부셨고 그래서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는데
그 숨속에서 지난 10년간 함께 생활했던 이 집의 모든 냄새들이 섞여서 올라왔습니다. 언제부터? 아니, 왜 숨겼어? 제가 간신히 짜낸 그 질문에 소영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는데 그 침묵 동안 그녀의 얼굴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고 그 중에서도 특히 후회와 자책의 빛이 강하게 느껴져서 저는 그녀가 이 비밀을 숨기면서 얼마나 힘들어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작은 흐느낌을 시작했고 그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울려 퍼지면서 저의 가슴도 함께 아려왔습니다. 지은이가 아직 어렸을 때 저는 그 아이 아버지와 이혼했어요. 그리고 홀로 지은이를 키우다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 그 아이를 친정어머니께 맡기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녀의 고백이 계속되면서 저는 지난 10년간 제가 알고 있던 김소영이라는 여인이 사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배신감과 혼란이 가슴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녀가 저와 만나기 전 얼마나 복잡하고 아픈 시간을 보냈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당신과 결혼할 때도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은이는 이미 성인이 되어서 독립적으로 살고 있었어요. 제가 다시 그 아이 곁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소영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녀의 선택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한 여인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얼마나 힘든 결정을 내려야 했을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떠올랐고 그 문제를 생각하니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그럼 지은이는 당신이 누군지 모르는 거야? 아니요. 지은이는 알고 있어요. 제가 재혼했다는 것도 그리고 새 남편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는데 만약 지은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 아이가 준호와 연애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뜻이었고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계획적인 일이었을 가능성까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데 그러나 그 분노의 대상이 소영인지 지은이인지 아니면 이 모든 상황 자체인지 분명하지 않아서 더욱 답답했습니다. 그럼 준호와 지은이가 사귀는 걸 알았을 때 왜 말리지 않았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제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었고 그 소리를 들으며 저 자신도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영은 제 질문에 더욱 격하게 울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여인이 지난 몇 달 동안 얼마나 큰 고통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고통이 저와 준호에게까지 전가된 것에 대한 원망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지은이가 준호를 정말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 두 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차마 말릴 수가 없었어요. 소영의 대답을 들으면서 저는 이 상황의 복잡함이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둡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만약 지은이가 정말로 준호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랑이 진심이라면 이 모든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 아이가 받을 충격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웠고 그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해져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들이 하나둘씩 켜지면서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는데 그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문득 이 모든 상황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소영의 흐느끼는 소리와 거실에 흐르는 무거운 공기는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일깨워주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결국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준호에게는 언제 말할 거고? 제 질문에 소영은 더욱 격렬하게 울기 시작했는데 그 울음소리 사이사이로 나오는 그녀의 대답은 저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언제 말해야 할지. 그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차마. 그녀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저는 이 여인이 지난 몇 개월 동안 혼자서 이 엄청난 비밀을 안고 얼마나 괴로워했을지 상상이 되었고, 그러나 동시에 그 괴로움을 혼자만 끌어안고 있었던 것에 대한 서운함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만약 그녀가 처음부터 이 사실을 저에게 털어놓았다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복잡해지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가슴을 짓눌렀고, 그래서 저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바로 그때 준호의 방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그 아이가 거실로 나와서 저희를 바라봤는데 그 순간 저와 소영은 동시에 울음을 그치고 자연스러운 표정을 짓기 위해 애썼습니다. 준호는 저희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왔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꼈는데 그러나 아직은 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니가 우신 것 같은데. 준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이 순수한 아이가 곧 받게 될 충격을 생각하니 목이 메었고 그래서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어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오늘 상견례가 잘 되어서 어머니가 감동하신 거야. 그 거짓말을 하면서 저는 제 자신이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나 아직은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했고 그래서 일단 준호를 안심시킨 후에 방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준호가 다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후 저와 소영은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 속에 빠졌는데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신, 지은이한테 연락해봐. 그 아이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겠어. 제 제안에 소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는데 아마도 저와 지은이가 직접 만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지은이와 직접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소영을 설득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시내 한 조용한 카페에서 지은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는 어제와 다름없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반겼지만 그러나 그 미소 뒤에 숨어있는 복잡한 감정들을 이제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는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원두를 갈아내는 기계 소리와 함께 향긋한 커피 냄새가 공간 전체에 퍼져 있었는데 그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이 오히려 제가 곧 나눌 대화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 같아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버님, 갑자기 만나자고 하셔서 놀랐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지은이의 맑은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이 순수해 보이는 아이가 과연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면서 마음을 가다듬었는데 그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면서 저의 복잡한 심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잠시 침묵한 후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아저씨가 직접적으로 물어볼 테니까 솔직하게 대답해주면 좋겠어. 너 소영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고 있지? 그 질문을 던지자마자 지은이의 얼굴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고, 그 변화를 보면서 저는 이 아이가 정말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은이는 잠시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는데, 그 눈빛에서는 어제까지 보였던 천진난만함 대신 어른스러운 결단력 같은 것이 느껴졌고, 그것이 저에게는 오히려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엄마가 아버님과 재혼하셨다는 것도, 그리고 준호 오빠가 제 의붓오빠가 된다는 것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지은이의 담담한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마치 가슴에 돌덩이가 떨어진 것 같은 무거움을 느꼈고, 그와 동시에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고 위험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은 평온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저희가 앉은 테이블 주변에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쳐진 것처럼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고, 그 긴장감 속에서 저는 다음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너는 처음부터 준호가 내 의붓오빠라는 걸 알면서 사귄 거야? 아니에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준호 오빠를 만났을 때는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오빠 성이 박씨라는 걸 알고, 그리고 아버지 이름을 들었을 때 혹시 하는 마음에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지은이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이 상황이 완전한 우연도 완전한 계획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 위치한 기이한 운명의 장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지은이가 진실을 안 후에도 준호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했다는 사실이었고,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진실을 안 후에도 왜 계속 만났어? 이게 옳지 않다는 건 너도 알잖아. 제 질문에 지은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눈물이 글썽해지면서 대답했는데, 그 대답은 저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랑해서요. 정말 사랑해서요. 준호 오빠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엄마도 저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차마 말리지 못하셨어요. 지은이의 눈물을 보면서 저는 이 아이가 얼마나 큰 갈등 속에서 지내왔을지 짐작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사랑이 아무리 진실하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했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면서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은아, 아저씨 말 잘 들어봐. 너희들의 감정이 진실하다는 건 알겠어. 하지만 이 상황은 절대 계속될 수 없어. 준호도 너도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이 불행해질 거야. 지은이는 제 말을 듣고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그 침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아이가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고, 그래서 가슴 한편이 안쓰러워졌습니다. 카페 창밖으로는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그 빛이 지은이의 젖은 눈가를 비추면서 더욱 애처로워 보이게 만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님, 저도 알아요. 이게 옳지 않다는 거. 그런데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은이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젊은 사랑의 순수함과 열정을 이해하면서도 그러나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제가 만약 지은이의 아버지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런 생각을 하니 이 상황의 복잡함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준호에게는 언제 말할 거고? 그게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준호 오빠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만약 알게 된다면. 지은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제 휴대폰에 전화가 걸려왔는데 발신자가 바로 준호였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전화를 받았고 그 순간 준호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지은이랑 만나서 반지 보러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마치 심장이 멎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동시에 지은이도 전화 내용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직도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순수한 기대감이 오히려 저에게는 더 큰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니다. 아빠는 지금 좀 바빠서 너희들끼리 다녀와라. 전화를 끊고 나서 저와 지은이는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에 빠졌는데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이미 결혼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은아, 이제 정말로 결정해야 할 때가 왔어. 준호에게 진실을 말할 거냐 아니면 뭐요? 아니면 너희가 먼저 헤어지는 거야. 다른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제 제안에 지은이는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아이가 얼마나 준호를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랑이 계속된다면 결국 모든 사람이 불행해질 것이라는 확신도 들었고 그래서 저는 더욱 단호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은아, 아저씨 말을 잘 들어봐. 만약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어떻게 될까? 너희 두 사람뿐만 아니라 양쪽 가족 모두가 큰 상처를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건 옳지 않은 일이야. 저의 간곡한 설득에도 지은이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지만 그러나 그 표정에서는 점점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간과 설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며칠 더 생각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지은이에게 이 대화 내용을 준호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고 지은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무거운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소영과 지은이와의 대화 내용을 공유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소영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져 갔고 특히 지은이가 여전히 헤어지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완전히 절망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바깥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창문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저희의 무거운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더욱 우울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영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이 여인이 지난 몇 년 동안 혼자서 이 무거운 비밀을 안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녀의 손을 잡아주면서 이제는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준호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 지은이랑 반지 구경하고 왔는데 정말 예쁜 거 하나 골랐어요. 준호의 들뜬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와 소영은 동시에 표정을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준호는 예민한 아이였기 때문에 금방 저희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준호는 거실로 들어와서 저희를 바라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그 순간 저는 이제 정말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잠깐 앉아봐. 제 진지한 목소리를 들은 준호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천천히 소파에 앉았고 그 순간부터 거실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한동안 망설였는데 그 침묵이 준호의 불안감을 더욱 키우는 것 같아서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지은이와의 결혼은 안 돼. 절대 안 돼. 네? 갑자기 왜요? 어제까지만 해도 좋다고 하셨잖아요. 준호의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그러나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에 가장 어려운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그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올 때마다 준호의 얼굴 표정이 점점 더 경악스럽게 변해갔습니다. 지은이는 어머니의 친딸이야. 즉 너의 의붓 누나가 되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는 마치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멍하게 저를 바라봤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실에는 빗소리와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들렸고 그 정적 속에서 준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의붓 누나라니. 준호가 겨우 짜낸 그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고 그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제가 지금 이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소영은 옆에서 계속 흐느끼고 있었고 그 울음소리가 이 상황의 참담함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준호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일어섰을 때 저는 그 아이의 절규 속에 담긴 절망감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호는 거실을 이리저리 걸어다니면서 머리를 감싸 쥐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악몽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사람 같아서 저는 차라리 이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지은이가 정말 어머니 딸이에요. 준호가 소영을 향해 던진 그 질문에 소영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고 그 순간 준호는 완전히 주저앉으면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아이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리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방법으로라도 진실을 말해야만 했던 저 자신이 원망스러웠지만 그러나 이것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제서야 말씀하세요? 왜 저희가 이렇게까지 사랑하게 된 다음에야? 준호의 원망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필이면 수많은 사람 중에서 준호와 지은이가 만나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모든 상황이 참으로 기구한 운명의 장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깥의 비는 더욱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가 마치 슬픈 음악처럼 들려서 더욱 처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준호야, 아빠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 그리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이제 알게 된 이상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 해. 바로잡는다고요? 어떻게 바로잡아요? 제 마음을 어떻게 바로잡는단 말이에요. 준호의 절규를 들으면서 저는 이 아이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는지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아이를 끌어안아주고 싶었지만 감히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금지된 존재가 되어버린 그 충격과 혼란을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준호야, 지은이한테 연락해봐. 그 아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 그리고 너희는 이제 헤어져야 해. 헤어져요? 왜 저희가 헤어져야 해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아니야. 하지만 이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야. 그리고 너희 둘 다 평생 상처받으며 살 수는 없잖아. 저의 설득에도 준호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그리고는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서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은이에게 지금 당장 만나자고 말했고,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이 두 아이가 함께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 것인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준호는 외투를 걸치며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혹시 이 아이가 충동적으로 무슨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혼자 있고 싶다며 거절했고, 결국 저는 그 아이를 그냥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호가 나간 후 집안은 무덤처럼 조용해졌고 소영은 계속해서 흐느끼고 있었는데, 그 울음소리가 빈 집안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면서 더욱 슬프게 들렸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비오는 밖을 내다보면서 지금쯤 준호와 지은이가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고, 그 두 아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되어서 잠시도 마음이 편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소영의 자책하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모든 상황이 처음부터 예방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했고, 그래서 저는 소영을 위로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말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준호가 집에 돌아왔는데, 그 아이의 얼굴은 완전히 지쳐 있었고 눈도 많이 부어 있어서 한참 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거실로 들어와서 소파에 털썩 앉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침묵이 오히려 그 아이가 겪은 고통의 크기를 말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은이와 이야기했어? 제 조심스러운 질문에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헤어지기로 했어요. 서로 너무 힘들어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깊은 슬픔을 느꼈는데, 이 두 아이가 얼마나 힘든 결정을 내렸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준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는데 그 목소리에는 체념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지은이도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저희 둘 다 이게 옳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준호가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을 때 저는 그 아이를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그 아이의 어깨에서 느껴지는 떨림과 함께 젖은 눈물이 제 어깨에 스며들면서 저는 이 아이가 앞으로 이 상처를 치유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준호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지금은 너무 아프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요? 시간이 지나면 정말 괜찮아질까요? 준호의 절망적인 질문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의 상처는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받은 상처가 과연 완전히 치유될 수 있을지 저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우리 집은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준호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방에서 보냈고 식사 시간에도 거의 나오지 않아서 저와 소영은 그 아이가 걱정이 되어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영 역시 죄책감 때문에 많이 야위었고 그녀를 보면서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우연히 준호가 지은이와 나눈 마지막 대화에 대해 들을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은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서로를 사랑하지만 이제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사랑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어서 더욱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지은이를 사랑하는 게 정말 잘못된 일인가요? 준호가 어느 날 밤늦게 제게 물어왔을 때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저도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준호야,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야. 하지만 때로는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허용되는 건 아니란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라면 상대방을 위해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하는 거야. 제 말을 듣고 준호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그제야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이 모든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새로운 변수였습니다. 지은이의 아버지 이정호 씨에게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분은 갑자기 딸과 준호가 헤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당황해 하시면서 혹시 양가 부모들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묻는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 전화를 받으면서 저는 이제 이 비밀을 어디까지 공개해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정호 씨는 선량한 분이셨고 그분께 이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는 것이 옳은 일일지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그분 역시 큰 충격을 받으실 것이 분명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영과 지은이의 관계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정호 씨께 단순히 두 아이가 성격 차이로 헤어지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그 설명에 완전히 납득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고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때가 올 것 같다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점차 우리 가족의 상처는 아물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젊음의 회복력이라는 것에 대해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소영도 마찬가지였는데 처음에는 자책감과 죄책감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지만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지은이와도 조심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모녀 관계를 회복해 나가려고 애쓰고 있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족이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준호가 저에게 와서 새로운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그것은 저에게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버지, 지은이가 지방으로 이사 간다고 해요. 이사를 간다고? 네. 여기서 새로 시작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해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지은이라는 아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짐작할 수 있었고, 그래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아이 역시 이 상황의 피해자였는데 결국 고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 아이, 잘 될 거야. 젊으니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제 위로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에는 여전히 아쉬움과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았고,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정말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몇 개월이 더 지났을 때 준호는 대학원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고, 어느 날에는 연구실 선배 누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수줍게 웃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로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말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영도 마찬가지로 지은이와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면서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고, 그녀는 이제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것인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여인의 강인함과 회복력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저는 혼자서 그 상견례를 했던 식당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식당을 보면서 저는 1년 전 그날의 충격적인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기억들이 예전처럼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가족이 그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견뎌내면서 더욱 단단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준호는 이제 대학원 선배와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었고, 그 선배는 준호의 과거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이해해주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준호가 그 선배 이야기를 할 때의 표정을 보면서 저는 이 아이가 정말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지은이는 지방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열심히 살고 있다는 소식을 소영을 통해 들을 수 있었고, 그 아이도 점차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소영은 이제 정기적으로 지은이를 만나러 지방에 내려가고 있었고, 그들의 모녀 관계도 예전보다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준호가 갑자기 입을 열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때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준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 아이가 정말로 성숙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아이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는데 그 말들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계속 모르고 지냈다면 더 큰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은이와의 추억들도 이제는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 모든 시련이 결국 우리 가족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의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인생에는 때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성장하고 더욱 깊은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도 이제는 과거의 비밀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있었고,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정직함의 중요성과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지은이와 함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진정한 어머니가 되어가고 있었고,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여인을 다시 한번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그 충격적인 상견례 날부터 시작된 모든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이 겪었던 고통과 슬픔, 그리고 회복과 치유의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저는 인생의 신비로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상견례에서 만난 신부 어머님이 제 아내였다는 그 충격적인 사실은 저희 가족에게 큰 시련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러나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솔직하고 진실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정한 사랑이란 때로는 포기할 줄 아는 것이라는 깊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준호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있고, 소영은 딸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있으며,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족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인연은 때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만 그 시험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지혜로워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상견례에서 만난 그 여자는 제 아내이자 두 집안을 흔들어 놓은 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혼란과 아픔을 겪고 나서 우리는 더욱 깊은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상처는 결국 시간이 치유해 준다는 것을.